래퍼 투팍 총격으로 사망.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것도. 투팍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한 그들.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투팍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젊은 나이에 진짜 그죠?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오늘의 특종,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33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자,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가 미제 사건을 다룰 때 꼭 새겼던 말이 있죠. 완전 범죄는 없고 해결 못하는 사건은 없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미궁에 빠져있는 미제 사건들. 하지만 세상에 완전 범죄란 결코 없습니다. 그건 죄를 지은 당신이 더 잘 알고 있겠죠.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 17일을 공개. 일본 신문사 연쇄 테러 사건. 1987년 1월 24일 밤, 일본 내 발행부수 2위인 유력지 A신문사의 도쿄 본사에서 갑작스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적보대다. 반일 신문사의 모든 사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일본 민족독립의용군 별동 적보대 일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뭐 연쇄 테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넉 달 뒤인 5월 3일 A신문 오사카 한신지국에 총을 든 괴한이 난입. 기자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기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같은 해인 9월 14일 나고야에 위치한 A신문사의 직원 기숙사에서도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 그리고 이듬해 3월 11일에는 A신문사의 시즈오카 지국 주차장에서 폭탄이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잔혹한 테러에 시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너무 한 도시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있는 지국에서 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테러 집단인데요. 극우 무장 세력인 적보대의 끝없는 만행, A신문사의 시즈오카 지국 주차장에서 폭탄이 발견된 날, 일본 전 총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당시 총리였던 다케시타 노보루의 자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면 널 처형할 것이다 라는 협박장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과감하네. 이 정도면은 엄청난 테러죠. 총리에 대한 살해 협박 나오죠. 총리에다가 와. 당시 엄청난 연쇄 테러에 일본 경찰이 무려 124만 명의 인력을 투입, 대대적으로 범인 색출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끝내 적보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 16일 공개입니다. (2009년 6월 16일) 아침 아일랜드의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산책을 하던 부자는 그곳에서 수상한 형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나체 상태 남성의 시신. 그리고 그의 주변엔 사망 전에 입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 등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요. 누군지 모르는 거네요. 자, 부검 결과 남성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저러면 자살이 아니에요. 그 급성 심근경색인데 왜 옷을 저렇게 벗어놨겠습니까? 벗을 시간이 없지 뭐. 그렇죠. 급성심근경색. 바로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의문점들이 참 많은데요. 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돌입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이고주의 한 호텔 직원으로부터 그가 오스트리아인 피터 버그만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터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아일랜드에 입국한 외국인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은 없던 겁니다. 그가 호텔 체크인 서류에 작성한 오스트리아 빈의 집 주소도 확인해봤지만 그곳은 집이 아닌 텅 빈 공터였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피터 버그만의 정체.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은 다시 사망 전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제 남성이 슬라이고 주에 모습을 드러낸 건 6월 12일 피터 버그만이라는 가명과 가짜 주소를 대고 호텔에 체크인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럼 뭐 그냥 평범한 사진이죠? 자, 그 다음날 우체국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연휴에선지 우표 8장을 구매했고요. 다음 날 6월 14일에는 호텔 인근에서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수영하기 좋은 조용한 해변을 추천받아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잠시 산책한 뒤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5일에는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섰는데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종이 몇 장을 읽고 쓰레기통에 버린 뒤 곧장 버스를 타고 로스즈 포인트 해변으로 향했고 그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진짜 이해 안 되네. 그 종이에 뭐가 있을까? 종이를 뒤져보면 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편을 왜 사냐고. 근데 이 남성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혹시? 얼굴도 이제 공개됐으면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럴 법하죠. 네. 신락 같은 희망으로 유럽 전역에 그의 사진을 배포했지만 남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가짜고. 신분경색이라는 사인은 그럼 진짜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뭔가 베일에 가려진 거일 수도 있고 참. 아니 근데 그 사인도 모르겠네.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과 국적,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미스터리한 죽음.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일본 도쿄도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하치조. 그런데 일본 최대 명절 오봉을 앞둔 1994년 8월 11일 섬 내 공영 화장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유골로 섬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아니 화장터에 유골은 뭐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유골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누군가 시신을 이장하려다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몰래 두고 간 건 아닐까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유골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섬의 모든 묘를 조사했지만 그 어디에도 이장을 위해 파헤친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하치조 섬의 화장장은 연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화장이 가능한데 유골 발견 당일 전까지 접수된 것이 없었고요. 화장을 위해 급유 밸브를 사용한 흔적 등 누군가 손댄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백골은 이 섬의 화장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되어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야 누가 화장까지 하고 저기까지 가져왔을까? 그러게. 자 그렇다면 누가 왜 외부의 접근도 힘든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유골을 옮겼을까?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질 무렵 경찰이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의 결과. 이 유골은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7명의 것입니다. 어이? 엄청난 충격이죠. 자, 발견된 유골은 무려 7명의 유골이었고요. 사망한 지 최소 10년이 넘은 유골들로 DNA도 검출되지 않아 신원은 물론 성별과 나이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야 점점 더 이상해지네. 이거 너무 무슨 뭐 사이비 종교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아니면 뭐 또 원한에 의한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백골을 두고 일가족이 당한 거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하치조 섬에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이나 접수된 실종 신고도 없었고요. 일각에선 사이비 집단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굳이 왜 유골을 버젓이 화장터에 버렸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았죠.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근데 몰래 숨겨놨을 네. 가능성이 더욱더 상식적이라는 그렇지. 거죠. 눈에 안 띄게 해야지 오히려. 도대체 유골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하치조 섬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뒤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 미스터리가 꼭 밝혀져 부디 유골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바람처럼 사라진 명화들. 2012년 10월 새벽 3시경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 쿤스트할 박물관에서 정적을 깨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들 앞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 박물관에 걸린 명화들이 깜짝같이 사라진 겁니다. 들어갔구나. 와 이거 무슨 영화 같은 내용인데? 아니 근데 5분 네. 만에 출동을 했다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다 가져가요? 자, 도난당한 그림은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광대의 머리를 비롯해 앙리 마티스, 클로드 모네, 폴 고갱 등 거장들의 명화 7점입니다. 그 가치가 약 254억 원에 달하는 인류의 자산 그 자체였습니다. 어떡하냐. 야 진짜 저거는 미술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들어봤을 이름들이네요.
당시 박물관은 설립 20주년 특별전을 기념해 그간 미공개한 작품까지 포함 150점의 명화들을 전시 중이었는데요. 워낙 고가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박물관 측에서는 방화문과 기계식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보안 요원도 늘리는 등 더욱 특별히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아주 가뿐하게 보안 장치를 뚫은 것도 모자라 겨우 단 3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뒷문으로 도주했는데요. 이를 두고 네덜란드 검찰은 전문 범죄 집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측,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 마침내 루마니아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네요. 그럼 저 찾았겠네 그림도. 수사했겠네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소식. 내가 그림들을 불태웠어요. 진짜? 아들이 체포되자 두려운 마음에 마을의 폐가와 묘지에 숨겨놓았던 명화들을 불태웠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이에 곧바로 조사관들은 그녀가 그림을 태웠다는 난로를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림에 쓰이는 아이와 캔버스 잔해, 구리, 쇠못 등 도난당한 명화의 잔해로 추측되는 것들이 발견돼 미술계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저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건 인류의 자산을 진짜 없애는 거잖아요. 아니 와 저거 어떻게 진짜? 그림을 다 진짜 불태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용의자의 어머니 올가가 재판 도중 갑자기 그림을 불태우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 아들은 뭐래요? 딴 데 숨겨놨대요? 자, 도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인들은 그림의 행방은 우리도 알지 못해요. 라며 뻔뻔하게도 진술을 거부. 제정신이 아니 근데 이건 와 이건 이 몰라요. 그림이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사우디 왕가의 희대의 절도 사건. 198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드 왕자는 긴 휴가를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야? 내 다이아몬드 어디 갔어? 침실 금고에 있던 보석 수십 점이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보석들의 가치는 무려 2천만 달러, 한화로 135억 9,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잡혔어요? 자, 범인은 왕궁의 청소부였던 태국인 크리앙크라이 테차몽. 그는 보석을 훔치고 이미 태국으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이후지 사우디 왕가의 제보로 태국 경찰청 찰러 껏댓 경찰 중장이 즉각 수사를 시작했고요. 다행히도 고향인 람팡의 자택에 숨어있던 왕궁 청소부 테차몽을 체포. 그리고 무사히 도난당한 보석들을 되돌려 줬는데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게 해결이 된 해결이 거네요. 됐네요. 이제 아니네요. 하하. 그런데 보석을 돌려받고 더 큰 충격에 빠진 사우디 왕가. 이게 뭐야? 다 가짜잖아. 태국 경찰이 돌려준 보석의 80%가 모조품이었던 겁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에 사우디 왕가는 즉시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때 태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의 외교관 3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각 총기 피습으로 사망. 심지어 사우디 왕가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파견한 왕실 자문관 모하마드 알 루알리는 실종된 겁니다. 이게 뭐야? 약간 이거 외교 문제 될 사이즈인데요? 그렇죠. 네. 자, 이 사건을 두고 사우디 외교관인 모하마드 사이드 크호자는요. 태국 경찰이 중간에서 진짜 보석을 가로챘고 사우디 외교관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었지만 사우디 정부는 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사우디인의 태국 여행을 제한, 그리고 태국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도 중단, 헐. 태국과의 외교 관계도 격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일로 외교 갈등까지 이제 벌어졌고요. 이 초반에 이렇게 잘 절도 사건 해결이 돼서 범인 잡히고 다이아몬드가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외교 갈등의 핵심이 된 사우디 외교관 3명 사망 사건과 왕실 자문관 모하마드 알 루알리의 실종 사건은 유야무야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요. 사라진 진짜 보석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그렇게 이 사건은 사우디 왕가 희대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누가 투팍을 죽였는가? 1996년 9월 13일에 전해진 충격적인 비보. 래퍼 투팍, 총격으로 사망.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것도.
1991년 데뷔곡 Brenda's Got a Baby로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던 투팍. 솔로 래퍼로는 사상 최초로 2017년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힙합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진짜 거물 중에 거물이었죠. 1996년 9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투팍은 음반 제작자인 슈그 나이트와 함께 클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한 차량이 조용히 우측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투팍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한 그들.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투팍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젊은 나이에 진짜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투팍의 죽음을 두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투팍은 2년 전인 1994년 11월 30일에도 강도에게 총을 맞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단순 강도가 아닌 살해 미수라고 주장한 투팍. 그리고 그가 범인으로 지목한 이는 바로 퍼프데디와 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들이 왜 디스리스펙트 때문에. 참고로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 투팍은 미국 웨스트사이드의 대표 래퍼였고요. 퍼프데디와 빅이는 포스트의 대표 래퍼로 당시 동서부로 나뉜 힙합 씬의 자존심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투팍은 자신이 총에 맞았을 때 퍼프데디와 빅이가 총을 들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오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퍼프데디와 빅이는 투팍을 도우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투팍은 이를 믿지 않았고요. 결국 갈등이 더 악화된 그들은 이후에 서로를 디스하는 곡까지 발표했죠. Separate the weak from the obsolete. Hard to creep them Brooklyn streets. It's all. 아니 사실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불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거는 팩트죠. 저도 기억나는 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팬들끼리도 막 정말 폭력을 사용했던 거죠. 이후에 투팍 살해 의혹에 대한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지만요. 투팍이 사망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힙합 제왕 투팍의 의문의 죽음으로 불리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8위 공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밤 11시경 일본 중부 미에현의 지역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24살 기자 츠지데 노리코. 야근을 마친 그녀는 사장에게 인사를 건넨 후 퇴근길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끝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인가요? 그녀가 퇴근한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차만 덩그러니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노리코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닌 잡지사 인근에 위치한 한 보험회사 주차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차 안에는 수상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흡연자인 그녀의 차 안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뒤로 눕혀진 조수석 시트 등 노리코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납치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내역에서 실종된 당일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정체는 미에현의 한 청년회의소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 그는 노리코가 마을 축제 취재를 위해 시청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이었는데요. 노리코가 실종된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서 사과하려고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퇴근한 노리코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도로변에 그녀를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가 갑자기 무죄가 되면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A씨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각종 추측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의 판결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뭐요? A씨가 노리코의 실종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증거 불충분. 근데 이제 무죄를 받으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A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그대로 잠적했다고 합니다. 아, 비겁하다 정말. 아유. 이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노리코의 부모는
어딘가에 있을 딸의 시신이라도 꼭 찾고 싶어요. 라며 애타게 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도쿄 시부야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39세 여성 와타나베 야스코. 그녀는 일본의 명문대인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부 출신이자 일본 최대 전력회사의 간부였는데요. 뭐 앞길이 창창하던 여성이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야스코의 집은 고급 주택가인 도쿄의 세타가야에 위치해 있는데 그녀의 시신이 시부야, 그것도 허름한 아파트의 빈 방에서 발견된 사실에 모두 의아해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피해자 야스코를 조사하던 중 밝혀진 충격 사실. 낮에는 대기업 간부로 일한 그녀가 밤에는 성을 파는 매춘부, 즉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 간부가 왜 저런 생활을 해요?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한편 대기업 간부의 은밀한 이중 생활이 공개되자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그녀의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운이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고, 대체 누가 왜 이분을 살해한 걸까요?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범인은요. 야스코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네팔인 불법 체류자 고빈다 프라사드 마이나리. 그 이유는 사건 현장에서 고빈다의 채모가 담긴 콘돔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검찰은 고빈다가 야스코와 성관계를 가진 뒤 살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고빈다 외 제3자의 채모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른 용의자가 또 나온 거네요. 고민다가 아닐 가능성도. 고빈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고빈다는 매춘 사실만 인정할 뿐 살인 혐의는 극구 부인했는데요. 그 뒤 2000년 1심 법원의 판결은 고빈다가 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희박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때 나온 증거들의 무게가 실려 판결이 번복. 결국 고빈다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빈다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외국인 차별입니다. 구명운동을 벌인 일본 시민단체들 2005년 고빈다의 변호인 측도 재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은 고빈다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당시 검찰이 DNA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빈다의 변호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DNA 감정을 실시했는데 피해자 야스코 첸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는 고빈다의 DNA와 불일치. 어머. 즉 사건 당일 야스코가 고빈다 외에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요. 결국 고빈다는 15년을 복역한 후에야 무죄가 확정돼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스터리한 이중 생활을 해온 야스코.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 6위를 공개합니다. 대만 리니슝 일가 살인사건. 1970년대 대만 민주화 운동가들의 대변인이었던 변호사 리니슝. 그는 1979년 메이리다오 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을 만큼 대만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1980년 2월 메이리다오 사건으로 그가 투옥되고 며칠 뒤 날아든 비극적인 소식. 리니슝 일가 피살 사건. 리니슝의 자택에 침입한 괴한에게 그의 어머니와 쌍둥이 딸들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만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가 피살 사건에 의문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리니슝의 집은 경찰에게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그것도 대낮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두고요.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게 틀림없어.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경찰은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줄 몰랐다라는 변명만 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게 좀 할 소리입니까? 게다가 피해자들 시신을 통해 범인이 흉기를 사용한 방법이 특수부대 훈련 방식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의심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경찰들은 리니슝의 이웃으로부터 한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수염난 외국인이 리니슝 집에 방문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요, 변호사 리니슝의 미국인 친구 브루스 제이콥스가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는데요. 자, 그러나 제이콥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죠.
이후 대만 정부는 특수수사팀까지 꾸려 200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4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중국 최악의 미제 사건. 1996년 1월 19일 중국 장쑤성 난징 한 청소부가 도로에서 우연히 500여 점의 고기가 든 봉투를 발견. 그 뒤 고기 봉투를 집으로 가져간 청소부. 그런데 이게 뭐야? 아니, 고기가 아니라 사람 손가락이잖아. 봉투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토막난 시체였습니다. 어머, 토막 시체를.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서 봉투가 발견된 인근을 수색한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곳곳에서 나머지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자, 발견된 시신 조각은 무려 2천여 점. 사체 신원 확인 결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시신 발견 9일 전인 1월 10일에 실종된 난징대학교 1학년생 다오 아이칭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그리고 경찰들조차 수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처럼 끔찍한 사건은 없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야, 뭐냐? 그럼 다른 증거나 뭐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시신이 잘린 표면이 깨끗하고 크기가 일정하다는 점에 주목, 칼을 다루는 데 능숙한 도축업자 혹은 인체 지식에 해박한 의료 종사자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 뚜렷한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하고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뭐 그냥 묻지마 살인인가요, 그럼? 묻지마 살인했는데 토막을 2,000점이나 냈다고? 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20년 후인 2013년경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띠아와이칭은 장기 이식 수술 때문에 살해당한 겁니다. 갸오 아이칭 시신 발견 당일인 1월 19일 난징대 부속병원 난징종합병원에서 또 한 번 소장 이식 수술에 성공을 한 건데요. 중국인들은 이때 이식된 소장을 피해자 갸오 아이칭의 것으로 추측한 겁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갸오 아이칭의 시신 발견 당시 훼손된 장기 조각 중에서 소장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난징종합병원에서 피해자가 다니던 난징대학교 학생들이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일부 누리꾼에 따르면 병원에서 고위급 인사의 이식 수술을 진행할 때 비밀리에 난징대 학생들의 신체 검사 기록을 보고 이식 수술 대상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면 말은 되는 게 아까 뭐 저기 의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저기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도축업자 아니면 의료인이다. 그거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지. 소장이 없었대잖아요. 아씨 너무 무섭다. 20여 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은 잔혹한 토막 살인 사건. 지금이라도 꼭 사건이 해결돼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4위 공개합니다. (19년 9월) 미제 사건으로 기록돼 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무려 33년 만에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죠. 일본에는 아직도 풀리지 못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 6월 24일 사가현 시로이 시초의 한 초등학교 한 청소업체에서 교사 화장실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정화조 한 구석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로나. 확인 결과 그녀는 약 2달 전에 실종된 20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1981년 10월 7일 수요일에 실종됐던 27살 여성이 보름 만에 2월 17일 수요일에는 하교 도중 사라진 11살 소녀가 인근 귤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가현의 경찰들은 이 사건들을 모두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월 한 중년 부부가 또다시 사가현의 한 언덕 수풀에서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87년 7월 8일 수요일에 실종된 48세 여성, 1988년 12월 7일 수요일에 실종된 50세 주부, 1989년 1월 25일 수요일에 실종된 37세 회사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제야 사가현 경찰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했고요. 이후에 정체 모를 연쇄살인범은 일명 수요일의 살인마로 불리며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세구의 시신이 발견된 후 용의선상에 오른 한 남자. 그는 7번째 희생자의 남자친구 A씨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범인이 나왔네요. 아 근데 이거는 하나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아닌 거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전 여자친구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또 뭐라는 거야 갑자기. 저런 거. 갑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 이외 결과적으로 증거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돼 결국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그. 사가연 연쇄살인 사건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는 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다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이제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제 두 번째 1위 후보를 발표합니다. 1980년 2월 19일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우디네 한 연못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피해자는 19살 여성 마리아. 그런데 시신의 목은 사라지고 몸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것이죠. 끔찍해. 너무 잔인한데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83년 1월 24일 피해자는 22살 여성 루아나. 그리고 2년 뒤 1985년 3월 3일에는 42살 여성 아우렐리아마저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살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복부에 마치 사인이라도 남긴 듯 칼로 정교하게 절개된 S자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요. 아유. 그리고 3명의 피해자들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연쇄살인범 우디네 괴물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경찰은 모든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점을 두고 이전 살인 사건들까지 재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1971년부터 1991년까지 20년간 우디네에서 무려 16명의 여성이 살해됐는데 그녀들 또한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 이에 경찰은 그동안 이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우디네 괴물이 모두 저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발표. 우디네의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지 4년이 지난 1989년 2월 26일 우디네 변두리 강가에서 40살 여성 마리나의 시신이 또다시 발견. 아이고. 이번에도 역시나 피해자의 복부에 S자 모양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건과 한 가지 다른 점은 마리나가 유흥업소 종업원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야, 이거는 모방범죄 아닐까? 모방범죄? 누가 이제 원한으로 죽여놓고 저거인 것처럼 보이려고 S자를 써놓은 게 아닐까요?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복부에 새겨놓은 S자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범인은 평소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자주 사용하고 특히나 이 절개 방법이 제왕절개 수술법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어허. 그럼 의료계에 있는 사람인 건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네. 그러던 중 경찰에 포착된 수상한 남자 A씨. 그가 마지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걸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그는 대학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한 의학 전문가였습니다. 와, 이게 땅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A씨가 우디네 괴물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수사 결과 남성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단 한 번도 의사로서 일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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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의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러한테 있어서 미 사건은 숙명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사건들은 때로는 기괴하고 때로는 잔혹하고도 하지만 맥락 속에서 볼 때 그 사건의 실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죠. 1위는요, 영화 추격자의 실사판 우디네의 괴물입니다. 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의학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잔혹한 연쇄살인의 실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프리랜데스크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세 기자가 프로파일러의 눈과 마음을 갖고 전 세계 미제 사건들을 재조명해보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2 공개. 콜롬비아판 의문의 데스노트. 2010년 8월 17일 콜롬비아 남서부의 마을 푸에르토 아시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이내에 동네를 떠나지 않을 때에는 살해하겠다. 자, 이렇게 얼굴책에 업로드된 한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고글과 함께 올라온 건 69명이나 되는 10대들의 이름. 처음에는 다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학부모, 학교, 경찰들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SNS에 인터넷 살생부가 올라오기 이틀 전인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의문의 총에 맞아 숨진 두 청소년의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들은 20일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롬비아 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팀을 꾸려 마을로 파견,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제보를 받겠다며 330만 원 상당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총력전이 무색하게도 암살 리스트에 있던 19세 청년이 피살, 이어서 16세 소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럼.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로스 라스트로조스라는 갱 조직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소행으로 범인을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황도 단서도 없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 단서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이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죠? 추측을 할 텐데. 네. 어둠의 살인자, 어둠 속 암살 리스트, 협박자의 실체도 아니고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 사건. 부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9위 공개합니다. 여대생 실종, 수상한 그날의 흔적.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8일 공개합니다. 홍콩 밀실 살인의 전날. 2015년 5월 홍콩 마안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차량.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두 여인, 웡슈펑과 호리링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움직이고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누군가 차 안에 침입해 모녀를 살해한 흔적도 또 자살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사망 원인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자 밀실 살인으로 불리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당신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아내의 남편 호킴선. 그는 홍콩 명문의 모 의대 마취과 부교수였는데요. 하지만 그에겐 너무나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범인인 이유.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모녀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차량 어디에도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만한 정황이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려는 그때 여기 요가볼이 왜 찌그러져 있지? 요가볼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후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호킴선 교수가 요가볼에 가스를 넣고 있었어요. 소름. 그렇습니다. 남편 호킴선은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넣고 마개를 없앤 뒤 아내와 딸이 타고 있는 차에 넣어둔 거죠. 즉 밀실 살인 트릭을 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랑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아유, 정말 저 저 사람이야? 어휴 인류법을 쓴 진짜 악마네요. 아니 근데 왜 죽인 겁니까? 왜?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남편 호킴선은 자신의 제자이자 딸의 과외 선생인 한 여성과 불륜 관계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딸과 자살한 거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이 추악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7일을 공략. 빨간 고무공 미스터리.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곰공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를 안구 적출해서 적출해가지고, 예.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근데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좋게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병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청춘은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6위 공개합니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모 은행 15분 안에 25만 달러를 가방에 담으시오. 이어서 남자는 자신의 티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목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강도입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봐야 될 텐데. 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곧바로 그를 포위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지만요. 남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영화 소우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한 이 수법인데요. 조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평범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서,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건넬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음 지시문을 찾을 것, 이런 범행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웰스는 자신의 말대로 인질이었던 걸로 추정됐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빌 로드스타인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 냉동고에 시체가 있다고 신고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메조리 암스트롱이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제임스 로든을 살해했다고 증언. 그런데 2005년 4월 메조리 암스트롱에게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2년 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자신을 신고한 빌 로드스타인이며 폭탄으로 죽은 피자 배달원 웰스는 인질이 아니라 공범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지목한 주도자 빌 로드스타인은 암스트롱이 증언하기 10달 전 림프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진상을 알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여자의 말만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마약 판매상인 케네스 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암스트롱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인질 역할로 설득해 범행에 참여시켰다고. 범인이 잡힌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과연 피자 배달원 웰스는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민 진짜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미치도록 찾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가족 잔혹사의 비밀.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구차란 싱 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하죠. 집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응.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구와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응.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비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모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4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 앞두고 있었으니까.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어머.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3위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 현실판 모범 시민.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 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어머머머. 遅れそうやった最終回分かった Ông phản đã nó chồng 저게 할게 했다고? 他もsakydama Tada sakydavo mama, kad labai gerai, kad tau tai daro.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뭐 리액션을 못 하겠네. 와, 아.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인권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인권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디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전 기자와 오 기자의 순위 한 개씩 남아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스웨덴 사상 최고의 미제 사건. 미국판 암수살인.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전 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난 그게 더 신기해요.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만나보시죠.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의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하나도 안 걸린 거예요,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